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치료 전문가 이영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독서치료의 원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와 독서치료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독서 행동과 독서치료의 관계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독서치료의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소집단과 독서치료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치료를 수행하게 될 때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면대면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또 촉진자, 참여자, 혹은 조력자와 그 조력을 받는 사람, 이렇게 1대1의 상담 관계를 맺고 그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상담을 우리가 개인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개인 상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소집단 상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의 상담이 이제 매우 이제 개성이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또 소집단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개인 상담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고요. 그렇지 않고 비교적 이제 건강하고 또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이 있는 사람, 또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런 상담보다도 집단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집단 독서치료란 이 집단의 힘을 활용해서 이제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독서치료의 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집단이 가진 어떤 힘이 책과 더불어서 상호작용을 할 때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혼자 책을 읽거나 혹은 이렇게 너와 내가 대면 관계에서 1대1의 대면 관계에서 책을 읽는 대신에 최소한도 3명, 바람직하게는 한 7명, 8명, 9명, 10명 이쯤 되는 이 소그룹에서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가장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은 여기 1번에 있는 다양한 시점에 확보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시점의 확보란 뭔가 사람마다 어떤 마음의 습관, 그 마음의 항상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돌멩이를 던질 때에 그 운동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어떤 운동의 관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그런 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가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이 머리가 과열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아주 재빠르게 어떤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자극은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그런 우리 마음의 관성과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이 공부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어떤 종교적인 경전을 10년간 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거의 교주가 안 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구조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기가 쉽고 그 마음의 관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서, 서로 소그룹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런 자기 마음의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이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의 경험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댓글로 됐으니까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도 10사람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독서의 격언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혼자 책을 읽을 때는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 그 텍스트를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지만은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의 습관과 관성과 편견을 벗어나기 어렵지만은 꼭 같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읽고 토론하게 되면은 10사람이 토론하면은 10가지의 시각과 혹은 그 이상의 시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의 편견이 교정되고 내 자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점의 확보가 이 소집단으로 책을 읽고 토론할 때 주는 강력한 유익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확장되고 또 텍스트를 보는 시각이 확장되고 자신의 새로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참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그런 정보, 그런 정보에 접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혼자 읽을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자아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가장 미성숙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람도 나같이 생각할 거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10사람이면 10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10사람의 입장이 다 다른데 그걸 읽고 토론해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시각과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거죠. 그런 사회는 대단히 아주 폭력적이고 답답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함께 더불어서 책을 읽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유익이 다양한 시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더불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짧은 10분 내에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 한 권을 읽고도 2시간 동안 토론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마칠 때쯤에서는 아주 마음속에 풍성한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 길을 얻어가는 그런 체험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혼자 책을 읽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더불어서 책을 읽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으로 책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 두 번째는 원 가족의 재체험, 이런 용어를 제가 썼는데요. 독서 치료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대단히 따뜻하고 수용적인 그런 분위기가 돼요. 물론 이제 훈련된 촉진자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에 힘쓰고요. 또 그런 수용적인 분위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소그룹의 리더십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독서치료 모임에 올 때에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질문을 하면 어떡하나, 숙제가 많으면 어떡하나, 또 각자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또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면 어떡할까, 또 참여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제 훈련된 촉진자가 이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이제 수용적이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또 이 그룹을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내면 드러내는 것만큼 이제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고 또 감정의 소산, 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이 그룹의 그러한 어떤 분위기, 또 그러한 이 공동체의 힘, 그것을 이제 원 가족의 재체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수용되어 자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정도 받아주고 나의 실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나의 어떤 말이나 또 그 모든 것을 존재 자체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자존감의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 어떤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가족의 순기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적인 가정, 언어폭력, 또 신체적인 그런 폭력을 또 휘두르는 그런 가정, 서로 격려하기보다도 갈등하고 또 그 알력 다툼을 하고 그런 가족에서 자라거나 완전히 어떤 방임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면은 그런 자존감의 토대가 이제 너무나도 빈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자존감의 토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이처럼 수용적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이 소 집단의 소속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자존감의 토대가 튼튼하게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원가족의 재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수용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나, 한 가지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린다면은 yes but 화법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제가 써보겠습니다. yes but 이렇게 하나요? yes but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yes
but, 예, S but 화법이라고 합니다. 예, 김용규 선생님의 그 책에서 제가 배운 건데요. 설득의 논리학인가?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화법 가운데서 yes, but 그런 화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의견을 피력했을 때에 그걸 어떤 사실을 뭐 따지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도 다시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훈련된 촉진자가 이 예스밭 합법을 먼저 모범을 보이고 모든 참여자들이 같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고 쳐봅시다. 어린 왕자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렇게 촉진자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셨군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주 본질을 추구하는 그 어린 왕자의 아주 집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쳐봐봐요. 어린 왕자를 보는데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반응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 씨는 이 어린 왕자를 읽고 나서 좀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군요. 그런데 나는 어린 왕자를 통해서 정말 사랑스럽고 가슴이 좀 뜨거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에스베앗 합법은 이제 느낌에도 쓸 수가 있지만 느낌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사람의 생각을 이제 수용해 주는 거죠. 여기 써보겠습니다. 생각. 또 무슨 욕구든지 또 무슨 경험이든지 이렇게요.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어떤 사실을 따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에스바 답법을 훌륭하게 구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은 17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수십 번 싸워가지고 수십 번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가만 들어보니까 임진왜란이 1792년에 일어났다고? 아닌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건데 이렇게 자기가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무개씨, A씨 그건 임진왜란은 1792년이 아니고요. 1592년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하는 그 A씨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렇죠? 말할 기분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A씨 기억에는 임진왜란이 1792년에 일어났다고 기억하시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무슨 책에 보니까 1592년에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에 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상상, 어떤 경험, 어떤 욕구, 어떤 느낌을 말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 그 말 자체를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느낌으로, 그 사람의 욕구로, 그 사람의 경험으로,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로 일단은 존중해 주고, 그런데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욕구, 나의 경험, 내가 기억하는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 때 사람들이 이 그룹은 무슨 얘기를 하도 리더나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구나. 그걸 신뢰하게 되고요. 그런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마음속 깊은 내면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때 그 사실이 객관화되고 또 소통이 되고 또 사람들이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어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친 김에 이 무조건적인 수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로서 이미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천부인권, 그래서요 헌법에도 그렇게 보장이 된 것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천부적인 그런 인권,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욕구나 경험이나 사실을 거부하게 되면은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잠깐만요. 저희 좀 끄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 수용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수용인데요. 무조건적인 수용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의 나이나 또 성별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력이나 피부 색깔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태도로 이제 보여주고 말로 수용해 주는 걸, 그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조건적인 수용은 이 독서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독서를 이제 독서 모임을 지도한다든지 독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촉진하고 또 참여자들한테도 설명해서 그런 리더십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용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책을 읽게 되면은 서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임에 빨리 가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또 그 모임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병아리가 그 엄마 닭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자라는 것처럼 한 사람의 어떤 자존감과 또 인격과 성숙도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수용과 지지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온 가족의 재체험을 그룹을 통해서 하게 된다. 두 번째까지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기술 연마를 하게 된다 하는 건데요.
한 10여 명 내외로 모이는 이 작은 집단도 엄연한 하나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회보다는 좀 더 안전한 울타리가 있는 그런 사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이 작은 집단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훈련된 어떤 촉진자와 또 그 모임에 참여하는 성숙한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떤 경청하고 또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주고 또 행동으로 배려하고 또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서로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사회적인 기술 또 사회적인 리더십을 실제로 자연스럽게 몸으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른 참여자들이 그런 성숙한 또 참여자나 또 촉진자의 행동을 보면서 안전한 그런 울타리와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행동들을 연마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한테 가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사용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사람 정도가 모이면 항상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도 있어서 우리는 저 사람처럼 혼자 이 대화를 독점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든지 또 저 사람처럼 이기적으로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반면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미성숙한 행동을 거꾸로 안 하기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사회적인 기술을 연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연극으로 엮어서 공연을 해본다든지 혹은 역할극으로 연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회적 기술을 연마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혼자 책을 읽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은 할 수가 없겠죠. 또 맨투맨으로 면대면으로 책을 읽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기술 연마는 소그룹으로 책을 읽을 때 가장 아주 강력하게 습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그 독서의 기술도 익힐 수 있죠. 독서의 기술. 독서의 기술. 이게 독서 치료를 통해서 니더는 저런 식으로 책을 보고 해석하는구나. 또 아무개 씨는 이 책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구나. 그거 참 괜찮은 관점이군. 또 아무개 씨는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구나. 이렇게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독서 치료를 통해서도 독서의 기술이 발달되는데요. 독서 치료는 독서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서에는 두 가지 발달 영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독서의 기술 영역인데 참 신기하게도 독서의 정의적 영역, 즉 독서의 습관, 독서의 태도, 책을 읽어야만 되는 동기, 또 독서의 어떤 즐거운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책에 대한 그 경험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되면은 아주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올라가고 또 독해 능력이 올라가고 말하는 기술이 올라가면서 독서의 기술도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기술 연마 속에 독서의 기술까지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데요. 이 네 번째는 통합적인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썼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독서에는 듣기 독서, 말하기 독서, 읽기 독서, 쓰기 독서 네 가지 독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독서를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조가 토론 독서인데
토론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의 그룹이 될 때 가장 효과적이겠죠. 이 토론 독서를 가장 강력하게 활용하는 민족들이 유대인의 도서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다는 그 예시바 유대인의 도서관, 예시바 유대인의 도서관 이렇게 한번 구글 검색창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은 아주 엄청난 규모의 큰 도서관에 유대인들이 둘씩 마주 앉아서 책을 앞에 펴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독서란 토론이 기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또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또 유대인 랍비가 또 제자들에게 강론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강의 뭐 강해 이럴 때 그 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론이 있잖아요. 론은 토론의 그 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강론만 하면 안 되죠. 강론한 다음에 반드시 토론의 과정을 거치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신봉하는 유다인들은 정말로 그 신명기 6장에서 지시한 대로 수천 년간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이 토라를 같이 읽고 꼭 1대1로 토론하고 또 4명이 토론하고 더 큰 그룹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토론 독서가 독서의 어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서관을 이렇게 이미지 검색해 보면은요, 다 그 넓은 열람실이 다 칸칸으로 막혀져 있어 가지고 유대인처럼 같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서로 전혀 토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론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자판 소리마저 시끄럽다고 이제 정숙 그걸 요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독서를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듣기 독서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죠. 또 자기가 읽은 것, 생각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독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자신이 그 책을 읽고 뭔가 한 줄이라도 쓴 거 있잖아요. 그 쓰기 독서를 했으면은 그 쓴 내용을 다시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독서는 아주 기본으로 그렇게 깔려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독서가 이제 다른 독서들하고 결부될 때 더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독서, 읽기 독서, 쓰기 독서, 말하기 독서, 듣기 독서를 다 활용하는 독서를 토론 독서라고 부르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그 모임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독서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 읽고 토론하는 것이 낫다 하는 독서의 그 원리, 소그룹 독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소그룹으로 책을 읽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인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소그룹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좀 입체적인 그런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좀 키워보겠는데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독서 치료의 3요소라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왼쪽에 내담자가 있습니다. 독서의 관점에서는 독자가 되겠죠.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 정신과 병원에서는 환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 오른쪽에 상담자, 조력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룹 상황에서는 상담자라기보다도 촉진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그룹 집단에서는 소그룹 독서치료에서는 내담자라고 부르기보다도 참여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참여자 또 촉진자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이 매체가 개입이 되는 거죠. 매체는 곧 책이 되겠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상담자는 그룹을 이끌지 않을 때도 이 매체를 끊임없이 읽고 분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내담자 역시 자기 나름대로 이 책을 읽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자와 매체가 상호작용하고 내담자와 매체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룹으로 만날 때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촉진하는 그런 상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담자는 또 다른 내담자가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참여자, 또 다른 참여자들과 또 상호작용해서 아주 입체적인 그런 상호작용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혼자 읽으면은 결단코 이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촉진의 관계, 그런 촉진의 관계 속에서 책을 읽기 때문에 소집단 독서치료가 아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사는 그 주위에 이런 잘 훈련된 촉진자가 이끄는 그런 독서 모임이 있다면은 꼭 참여해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그 리더들이 어떻게 그룹을 이끌어가는지 어떤 발문을 하는지 또 어떤 그런 촉진 기술을 사용하는지 잘 관찰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소집단 독서 치료를 이끌기 위해서는 책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 사람에 관해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 그룹의 생장사멸 있잖아요. 그룹을 시작해서 또 잘 이끌어서 마무리 짓기까지 그룹의 생장사멸, 그룹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역동관계, 또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것을 착실하게 잘 공부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이제 독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가장 수지 맞는 게 이 촉진자 같아요. 그렇죠? 촉진자가 빠지면 그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주면 12주 다 개건을 해야 되고 15주면 15주 다 개건을 해야 되고 또 책을 아무렇게나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책을 읽고 뭐 발문도 준비하고 이러는 가운데 한 회기가 끝날 때 가장 수지 맞는 것이 소그룹 독서 치료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방식으로 1998년도 지금 8년도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독서 그룹이 평생 동안 있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독서치료 전문가 이영식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영식의 독서치료 이렇게 쳐보시면은 제 홈페이지로 어렵지 않게 연결될 수 있고요. 또 한국 독서치료 학회 홈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독서치료를 학부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예술치료학과,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또 부산에 있는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의 독서치료학과도 개설되어 있으니 여러분 혹시 학위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서치료의 원리 가운데서 이제 매체의 요소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